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클래식 시간, 그 58번째 시간을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정순주 아나운서가 못 오시는 바람에 제가 오늘 클래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할 주제는 유럽 축구 시즌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뭐 이미 끝난 리그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마지막 한 라운드 정도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 대목에서 모든 유럽 리그를 포괄해서 유럽 리그 전체 올 시즌 베스트 11, 올 시즌의 팀 오브 더 시즌 이제 그것을 두 분께 이제 부탁을 드렸고 저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11이 이제 유로피언 베스트 11이 오늘 세 세트가 나오겠는데 제 생각에는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치율도 상당히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있고요. 과연 이제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또 좋은 댓글, 유익하고 재미있는 댓글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먼저 그럼 장지현 해설위원의 올 시즌 유로피언 베스트 11의 포메이션은 어떻게 되죠? 저는 그냥 4-4-2요. 4-4-2. 임 의원님은? 저도 4-4입니다. 저도 4-4입니다. 벌써 이렇게 똑같은 적이 거의 없는데. 일치율 100%도. 여기서부터 이제 일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왠지 올 시즌은 어쨌든 다른 시즌에 비해서 예년에 비해서 일치율이 높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일단 4-4-2 여기서부터 좀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면은 골키퍼는 장현용 크루트와예요. 알리송입니까 혹시? 크루트와입니다. 크루트합니까? 예. 크루트합니다. 저는 한의원님만큼 레알 마드리드 경기를 많이 본 건 아니겠지만 라리가 어쨌든 챔피언스 리그는 눈을 부릅뜨고 다 봤으니까 첼시전은 말할 것도 없고. 너무 선방이 일단 저는 그냥 챔피언스 리그밖에 머리에 안 남아요. 그 들어가는 거를 맨시티 때 할 때랑 그랬고 첼시랑 할 때 존재감이 너무 컸어요. 사실은 챔피언스 리그 때 라리가 경기도 보지만 라리가 때보다는 챔피언스 리그 때 너무 임팩트가 커서 이건 크루트와를 안 뽑을래 안 뽑을 수가 없어요. 근데 라리가에서도 냉정히 말하면 크루트와 아니었으면 승점 많이 잃었을 거고 우승을 그렇게 일찍 확정 짓는 거는 거의 어불성설이었을 거예요. 임 의원님도 뭐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선방 임팩트는 올 시즌 유럽 전체를 통틀어서 크루트와가 압도적으로 1위라고 생각합니다. 알리송도 만약에 리버풀이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고 결승에서 대단한 선방을 여러 차례 보여서 우승에 견인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시즌 전체로 봤을 땐 임팩트가 크루트와가 훨씬 앞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크루트와라는 골키퍼를 얘기할 때마다 요즘 현대 축구는 그래도 발밑 좋은 골키퍼가 좀 대세지 않습니까? 패스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는데 크루트와가 발밑이 다른 더 좋은 골키퍼들처럼 이쪽에 특출난 장점이 있다고 말은 하기 힘들어도 저는 단점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말씀이 맞아요. 네. 그래도 맨디보단 나아요. 그리고 맨디도 최고로 꼽잖아요. 그렇죠. 유럽에서. 네. 선방 잘 기본을 일단 잘하면 되지 뭐. 네. 그리고 그냥 들어가는 거를 한 3-4개를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네. 완전히 아마 팬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경기인지. 그렇죠. 그것 때문에 첼시가 떨어져서 사실은 좀 가슴이 아프긴 하지만 크루트와만 아니었으면 사실 첼시도 올라갔죠. 몰랐죠 진짜. 네. 네. 근데 상대적으로 또 맨디 골키퍼 실수가 좀 뼈아팠을 그러니까요. 거는 틀림이 없고요. 그러니까 크루트와 선수가 발 기술이 특출난 거라든가 그게 이 선수의 장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팀에 전혀 누가 되지 않을 정도로는 향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요즘이 발기술이 제 생각에는 더 좋아졌어요. 짧은 패스 연결도 무리 없이 하더라고요. 패스 선택지도 괜찮고. 이건 이러니 맨날 그 게임할 때 애들이 첼시 케미를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크루트와 팀이 다 들어가니까. 첼시 출신들이 거쳐가 또 어쨌든 간에. 자, 이제 센터백 둘씩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임 의원님부터요. 반다이크와 리디거입니다. 장 의원님은? 저도 똑같아요. 네. 저는 리디거와 반다이크입니다. 거꾸로 했어요. 그러네요. 반다이크와 리디거라고 해서 그렇죠. 조금 이제 신선하게 하려고. 물론 이제 리디거 선수는 저의 가장 강력했던 경쟁자는 칼리드 쿨리발리 선수가 있었어요. 올 시즌 나폴리 되게 정말 잘했죠. 나폴리가 전체적으로 실점도 적고 특히 이제 시즌 초 중반부까지는 정말 실점을 별로 안 했거든요. 이 쿨리발리 선수가 지지난 시즌에만 해도 쿨리발리 시대는 이제 끝났나 좀 폼이 안 좋던 시즌도 있었는데 뭐 올 시즌 같으면 완벽하게 그 쿨리발리가 찬양받던 그
절정기의 폼을 다시 보여준 것 같고요. 여기에 또 그 세네갈에서의 공헌까지 플러스 알파를 하면 쿨리발리 선수를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리디거 선수가 백지 단장이라도 약간 더 리디거 선수 쪽으로 좀 끌렸던 게 사실이고 얼른 선수들 가운데에서는 이제 도르트문트 이적이 확정된 니코 슐로터백 선수, 네. 슐로터백 같은 선수도 뭔가 좀 후보군 정도는 얼추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프라이부르크가 또 올 시즌 성적도 잘했죠. 상당히 좋았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했는데 어찌됐건 리디거와 반다이크로 저도 했고요. 그러면은 자 좌우 풀백 이번엔 장지현 의원님 칸셀로하고 아놀드요. 여기는 아놀드하고 칸셀로요. 네 저는 조안 칸셀로와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로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에 앞쪽에 두 명은 공격수는 넣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럼 투톱밖에 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손흥민 선수 어떻게든 넣고 싶은 거야. 넣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3-2, 4-1 막 이런 걸 해야 되거든. 아니면 2-3-5 같은 거 아시죠? 2-3-5. 네. 그러면 사실 윙백이 전문 윙백이 들어가야 되는 이 아니고 다른 윙어처럼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 칸셀로 아놀드 이 둘 때문에 그걸 못 하겠는 거야. 뺄 수가 없다. 뺄 참아. 수가 없어. 미리 얘기하지만 손흥민 선수 죄송합니다. 네. 좀 독특한 점은 백4가 전원 프리미어리그 선수라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지금 뭐 이제 리디거는 레알 마드리드로 곧 가겠지만 결국 리버풀, 맨시티에 있어서 측면 수비수들이 보여주는 영향력이 이 두 팀을 강하게 만드는 것도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강한 측면 수비를 보유한 두 팀이기 때문에 맨시티와 리버풀이 전체적으로 리그나 국제대회에서 잘 나가는 게 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첼시의 경우도 올 시즌 악재가 정말 많았고 7회리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면 중간에 이러한 국제 정세에 따른 여파로 구단 소유가 바뀌거나 하는 등 이슈가 있지 않았다면 일정이 좀 미뤄졌더라면 거기 또 플러스 알파 하나 말씀드리자면 전방에서의 마무리 능력이 좀 더 좋았다면 그렇죠. 팀의 상황이 안 좋았을 때도 리디거의 수비를 보는 맛으로 첼시는 전력을 지킬 수 있었고 그렇죠. 보는 재미를 갖출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근데 네. 센터백 고민을 티아고 실바랑 했어요. 리디거랑. 그럴 수 실바 있죠. 선수 실바 잘했어요. 정말 잘했죠. 올 시즌. 마팁도 하고 뭐 여러 선수들이 있지만 나는 오히려 티아고 실바랑 고민을 했거든. 근데 그냥 리디거 했어요. 잘 가라 임마. 고생했어. 칸셀루 선수, 저 아놀드 선수는 강한 풀백들이기도 하지만 또 현대적 전술에 매우 부합하는 선수들이다. 두 선수들이 모두. 그게 또 말씀하신 대로 리버풀과 맨체스터 시티를 그만큼 더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인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미드필드에서 이번에는 측면 미드필더부터 해보겠습니다. 측면부터요? 네. 양 사이드는 장 의원님 누구죠? 저는 음바페랑 살라. 왼쪽 음바페, 오른쪽 살라.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네. 좌우를 좀 기준으로 잡자면 좀 아쉬울 수 있는데 저는 왼쪽 비니시우스, 오른쪽 음바페. 네.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는 살라와 음바페입니다. 비니시우스 선수가 아까 이제 쿨리발리 선수와 더불어서 그리고 알리송 선수도 저는 고민을 조금 했어요. 이런 선수들과 더불어서 가장 아쉽게 탈락한 선수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서브 멤버에 서브 이제 진짜 경기를 한다 치고 저 비니시우스, 손흥민, 사디오 마네가 제 서브에 있어요. 공격 쪽 서브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설명을 이미호님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약간 미리 역시 스포일러지만 여쭤볼게요. 살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니시우스 선수가 들어갈 공간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 살라 선수가 물론 이제 후반부에 와서 특히 이제 국가대표 경기 많이 뛴 이후부터 좀 저조했다는 거는 모두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살라를 제외하고 비니시우스를 발탁할 충분한 근거가 되는지를 이제 임 의원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한 시즌을 우리가 요약을 하면서 정리를 하는 건데 그 시즌에 얼마나 꾸준함을 보였느냐 그리고 얼마나 본인이 속해 있는 팀이나 혹은 국가대표 팀이 어떤 굵직한 임팩트와 성과를 냈느냐를 중요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리버풀이 성과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리버풀은 유럽 챔피언 될 기회도 지금 제 살아있고. 생각에는 리버풀 팬이라서 짜게 주나? 매 경기를 다 현미경처럼 세세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살라가 손해를 볼 수 있다. 원래 그러면 비니시우스도 레알 마드리드 찐팬이 세세하게 보지. 그럼 얘도 기복이 있어. 못한 경기들이 못하는 경기들이 있어. 아니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자기 찐팬이 그거를 세세하게 보면 살라가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도 뭐 득점왕, 도움왕 지금 2개 다 할 수 있는 상황까지 기록을 왔지만 내이션스리그 고생 많이 하고 후반기에 사실 체력적으로 이렇게 지쳐도 자기
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야 내가 보면. 네, 그럴 수도 근데 있을 객관적 시선에서 보면 아유 살라 같은 선수가 그래도 어디 있어요. 네 저렇게 해주는 선수가 그 얘기는 네. 지금 임 의원님은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리버풀 팬이니까 리버풀 팬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다. 아니 근데 저는 객관적으로도 비니시우스를 뽑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다고 아니 그건 뭐 생각을 물론 하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명철 위원이 그걸 뽑은 건 아마 그러지 않을까. 네, 그것 때문에 살라를 탈락시키지 않았을까. 근데 두 분이 아주 다르네. 왜냐하면 저쪽은 아까 뭐 수비 후보야 리디거 앤드 뭐 티아고 실바 뭐 이런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보는데도 결론은 굉장히 관대하게 나가고 저쪽은 걔네 둘 없었으면요 첼시가 이거 됐어요. 알죠? 뭐 됐는지 뭐 됐어요. 네. 앞에를 보세요. 앞에를 어떻게 됐는지 비르노 루카쿠. 네, 들어갈 선수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보는데도 두 분의 뭐 성격 차이인지는 몰라도 조금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 그런데 임 의원님은 나는 충분히 객관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집트 대표팀이 뭔가 네이션스컵 우승을 했거나 월드컵 본선에 나가는 등의 경사가 있었다면 팀이 조명을 받는 것처럼 살라가 후반기 때 조금 저조했다 해도 어쨌든 살라의 대표팀 활약도가 좀 더 공헌이 업적이 인정을 있었다. 받았을 뿐더러 살라도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네이션스컵이나 월드컵 본선 진출 중에 하나라도 달성했으면 후반기 때 리버풀에 와서의 폼이 지금보다는 좋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체력적으로는 뭐 당연하지만 심리적으로도 타격이 네. 있다. 저는 지금의 부진이 단순한 체력적인 부진을 넘어서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좀 영향을 분명 주고 있는 게 있다고 보이고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득점 지역에서의 조급함까지 나오는 게 아닌가. 결국 꾸준함으로 놓고 보면 살라는 후반기 들어서 떨어지는 점수가 좀 많다고 보고요. 반대로 비니시우스는 저는 올 시즌이 이 선수에게 있어서 굉장히 기념비적인 시즌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 시즌 성공적인 스텝업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더 성장 방향이 이제는 역대급의 선수로도 올라갈 수 있는 이 위치에서의 최고의 선수 반열까지 올라갈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생길 시즌이거든요. 잘했어요. 비니시우스의 폭발력, 볼 운반에서의 확실한 능력, 그리고 보다 더 확실하게 동료를 활용할 줄 알면서 패턴을 다양하게 가져간 다음에 찔러주는 마무리 능력까지 비니시우스라는 선수가 파괴력을 더 업그레이드 해줬다는 점에서 저는 이 선수의 꾸준함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후보군에서 비니시우스, 손흥민, 은쿤쿠가 그 2후보군이었다. 네. 그러면 저는 손흥민 선수가 비니시우스보다 더 높은 점수 줄 것 같아요. 또 은쿤쿠도 마찬가지고. 비니시우스 거기 들어가긴 하지만 저는 손흥민 선수 더 되게 높게 쳐요. 이번에. 혹시 그 이유는 예. 어떤 팀의 주변 환경이나 그런 것도 고려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사실은 페널티킥도 없고 아, 그렇죠. 그리고 세트피스에서 본인이 코너킥을 차고 그런데도 이런 득점 올렸죠. 그리고 전체적인 팀 밸런스, 공격 지원도 사실은 공격수들이 그렇게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 올 시즌은 저는 진짜 높게 평가하거든요. 그리고 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도 유럽 거의 1, 2위죠. 1등이에요, 1등. 거의 1등이라고 봐야죠. 대단하죠. 중앙 미드필더로 넘어오겠는데요. 중앙 미드필더는 제가 조금 일치율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중앙 미드필더는 임 의원님부터. 모드리치와 데브라이너입니다. 모드리치 그리고 데브라이너. 네. 장 의원님은. 저는 데브라이너는 있고요.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남은 한 자리는 로드리냐, 파비뉴냐, 뭐 모드리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 와서 분위기 보고 결정하려고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모르겠어 솔직히 다 잘해서 애들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뭐 출전 팀에 기여한 어떤 것들을 보면 두 선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가위바위보 이겼어. 리버풀이 졌으니까 로드리 할게요. 자, 그럼 로드리 앤 더브라이너. 네. 저는 마르첼로 브로조비치와 더브라이너입니다. 브로조비치. 네. 브로조비치도 잘했죠. 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혹시 이거 세리에아가 너무 없어서 세리에아를 제가 일부러 넣어주기 위해서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저는 그것 아니라도 브로조비치 선수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미호님이 저 리버풀 대 인테르 경기도 중계를 하셨었지만 사실은 대회를 막론하고 올 시즌 브로조비치 선수는 거의 커리어 하이 퍼포먼스 시즌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면서 후방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데 있어서 인테르에서는 정말로 인테르뿐만 아니라 세리에아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최고의 중앙 미드필더였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생각해 보면 인테르가 저 결승전 판독기, 결승전 간별기예요. 그 조별리그 때는 레알 마드리드와 2번 했었고 또 16강에서 리버풀과 2번 해서 또 리버풀은 심지어 한 번 잡기도 했었고 뭐 그런 인테르의 시즌이었고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세리에A의 우승 가능성 자체는 AC 밀란이 훨씬 지금 높아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제 선택은 여기서 마르첼로 브로조비치 선수, 브로조비치와 더브라이너로 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로드리, 모드리치, 브로조비치 이렇게 이제 중앙 미드필더에서는 갈린 거고요. 그리고 포워드 2명인데 같겠죠? 여기는 왠지 일치하지 않아요. 네, 같겠죠. 그러니까 벤제마 선수를 뺀다면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이상한 일이 될 것이고, 벤제마 선수는 당연히 뭐 한 자리 있어야 되고, 여기에 이제 근데 일부 분들이 요 생각은 조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바이에른 뮌헨이 챔피언스 리그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사실 바이에른 뮌헨이나 뭐 파리 생제르맹 같은 팀은 언제나 그렇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 실패하고 나면 뭔가 좀 허전한 시즌이 돼버리고 뭔가 좀 상실감이 있는 시즌이 돼버려서 약간 조금 싱거운 느낌도 없지 않아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레반도프스키 선수를 빼야 되느냐 반대하시는 거죠, 두 분 다? 지금 2년 동안 한 번은 코로나 때문에 한 번은 메시가 탔는데 그 2년 동안 발롱도르도 못 탔는데 여기서까지 빼버리면 난 진짜 너무 미안할 것 같아. 근데 올해의 선수상은 저 은쿠쿠가 탔더라고요. 아, 그렇죠. 분데스리가 올해의 선수상. 아니 그러니까 워낙에 은쿠쿠 선수도 기념비적인 스텝업 엄청나게 시즌을 보낸 건 스탯을 사실이니까요. 쌓았던 시즌 아니에요. 잘했고. 그래도 전 투톱은 레반도프스키, 벤제마. 저는 그냥 기록입니다. 이 선수의 기록이 말해줍니다. 46경기 50골이고요. 리그 35골, 챔피언스 리그 10경기 13골. 최근에 이제 벤제마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 라운드를 거듭해가면서 결국 득점을 넘어서긴 했지만 레반도프스키가 꽤 긴 시간 챔피언스 리그 득점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바이에른 뮌헨은 팬들이 느끼기에 따라서 조금 아쉬운 시즌으로 정리할 수 있을지언정 레반도프스키의 활약마저도 아쉬운 시즌은 아니라고 보고요. 심지어 리그의 득점력도 이 정도면 지난 시즌 못지않게 대단했었고, 또 결정적으로 나겔스만 감독이 오히려 레반도프스키의 어떤 미끼 움직임을 좀 중요시하다 보니까 레반도프스키가 조금 측면 쪽으로 빠지거나 박스 밖으로 나와서 오히려 본인이 잘하는 박스 안의 득점을 집중하지 못하는 시간대들도 좀 보였어요. 그런데도 레반도프스키는 나름대로의 경기 영향력을 보여주고 이 정도의 스탯을 쌓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약점이 없는 공격수다. 그럼요. 벤제마, 레반도프스키 두 명은 여전히 최고급의 공격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레반도프스키 선수의 경우에 50골인데 벤제마 선수가 50골 되려면 조금 멀었거든요. 네, 6골이 남았죠. 네, 44골이죠. 네. 지금 현재 저희 녹화 기준으로. 그래서 벤제마 선수가 이제 50골에 도달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만 일단 50을 찍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다른 선수들이 범접하기 쉽지 않은 것임에 틀림이 없고,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이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 실족한 것도 그렇지만 약간 올 시즌은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도 조금 발생했고, 모든 선수들의 폼이 다 좋지도 않았을 뿐더러 힘미라든가 고레츠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또 한동안 팀의 보탬이 못 됐었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했던 시즌이라 그 와중에도 레반도프스키는 역시 레반도프스키를 했다. 이렇게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포워드 부분은 역시 만장일치로 레반도프스키와 벤제마였고요. 백포는 똑같았죠. 그리고 포워드 2명도 똑같았고, 측면 미드필더에서 약간 차이가 있었고, 중앙 미드필더 한 자리가 가장 차이가 많았고, 네. 그리고 골키퍼도 똑같았네요. 한현님하고는 저 한 명. 브로조비치냐 로드리냐 로드브로. 거기서. 로드냐 브로냐. 네. 거기서만 차이가 있었고,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유로피안 시즌의 팀 오브 더 시즌 베스트 11을 꼽아봤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하니까 또 많은 또 좋은 의견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투펀치 클래식 그 58번째 시간 이야기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